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교재는 어떻게 하냐면, 순서가 이렇게 돼요. 부가세 먼저, 부가가치세를 8시간 정도 할 거고, 2회 정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소득세도 8시간, 2회 정도. 여유있게 잡은 거고, 법인세를 한 10시간 정도 한다고 생각해요. 2.5회 정도. 요거 한 다음에 이제 국기법, 국징 이렇게 할 거예요. 국기법, 국징. 요게 뭐 두 개 합쳐서 1.5회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세 개는 엔딩에 있는 걸 설명을 드려요. 엔딩에 있는 거 플러스 파이널에 있는 객관식 문제. 그러니까 뭐 주관식 형태로 되어 있지만 여기 있는 거 계산만 합니다. 계산만. 말 문제로 하는 건 내가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거 필요하시면 그거 하시면 되고, 여기는 기본 강의 했기 때문에 제가 수업 때 객관식 수업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 문제 그거 풀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객관식 2가 있어요. 2 요거 가져와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도를 나가고, 필기는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필기 최소화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그 속도를 내가 어느 정도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기본 강의 하면 리뷰할 때 제가 마지막에 막 하잖아요. 그거대로 하면 다 죽을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그거보다는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엔딩 1장부터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목표가 있어요. 오늘은 엔딩 기준으로 어디 가는 거냐, 어디까지 하냐면 64페이지까지 하고 가는 거야. 오늘은 금방 해요, 여러분들. 그보다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고 빨리빨리 끝낼게요. 자, 2페이지부터 가보겠습니다. 2페이지. 자, 마지막에 이제 정리해야 되는 거, 그 용어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가치세 과세 대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있고, 재화의 수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재화가 무엇이고 용역이 무엇인지 법에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라는 건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하는 거고, 물건은 유체물 또는 관리 가능한 자연력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리는 물건 이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각종 유가증권이 의미가 있는데, 특히 임치물의 반환을 수반하는 것이라면 그런 창고증권의 양도는 그 임치물 자체가 양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공급으로 보고 재화로 보고,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것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화라고 하지 않고, 주식이나 회사채도 재화가 아니고요. 어음수표, 화폐도 화폐 대용증권, 지급 결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상표권이라는 건 권리지만 상품권이라는 건 유가증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시기하고도 관련해서 상품권을 주고 재화를 인도할 때 그때가 공급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용역을 가보시면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라고 얘기를 하죠. 자, 보통 그래서 영무 또는 인적 용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는 재화 또는 권리의 어떤 대여 같은 게 있습니다. 용역과 재화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용역은 사업이라는 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기준으로 음식점업, 숙박업, 건설업 등을 용역의 범주에다가 넣어놓고 부동산업도 거기에 넣어놨어요. 그 중에 우리 사업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특별한 어떤 규정이 없는 한 표준산업 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언급이 있는 게 거기 건설업, 부동산업이 대표적입니다. 건설업은 특정한 경우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 자연건설, 분양판매까지 다 포함하고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재화의 공급이 됩니다.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 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다라면 그때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건 사업에 포인트가 있어요. 동그라미 2번은 사업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부동산업에서 몇 가지 제외하고 있는데 소득세법과 연관되기도 하고요.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아니라는 거고, 지상권, 지역권, 모든 지상권, 지역권 설정 대여 대가가 의미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 용역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건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점도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넘기시고, 부가세법에서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의 핵심은 매입세액공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공제법은 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없지만 다단계 소비세에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입세액을 공제를 통해서 이중과세, 누적 효과 등을 제거하고 상호 감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5페이지에 가보면 납세 의무자가 있어요.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이제 첫 번째 사업자죠.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영리 사업자들도 기본적으로 거래 징수 의무가 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여기에 포함돼서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사업상, 사업상이라는 건 어떤 사업 형태를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 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독립적이라는 건 다른 사업과는 독립적이다. 인적 독립, 물적 독립 등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소득세가 과세되는 농가 부업은 독립된 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소득세가 과세되는 농가 부업은 독립된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민박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요. 원래 농업은 과세가 되지 않지만 독립된 사업이기 때문에 민박은 농업에 부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일반적으로 소득세에서는 부수한다고 보지만 부가가치세에서는 부수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더라도 거기 보시는 것처럼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자 제조 등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하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사업은 독립된 사업, 축산, 어로, 양어 이런 것들은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밑에 보시면 신탁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지금 더. 신탁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형식적 이전으로 봐서 신탁 계약에 따라서 위탁자 앞으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넘기거나 수탁자가 반환하거나 수탁자를 경질하는 경우는 공급 자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넘기는 경우엔 공급이 될 것이고, 이때 납세 의무자가 누가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수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위탁자가 명의로 계약을 한다던가 혹은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 통제하고 있다면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들이 체납했을 때, 즉 원래 본래 납세 의무자인 수탁자 또는 위탁자가 체납했을 땐 제2차 납세 의무 또는 물적 납세 의무가 생기기도 합니다. 보충적 납세 의무라고도 얘기하고, 수탁자가 체납했을 때는 수익자가 제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되고, 위탁자가 체납했을 때는 수탁자가 물적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면 과세기간에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2기로 합니다. 예정신고기간, 과세기간 자체는 아니고 신고기한을 쪼갠 것에 불과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이 언제인지가 문제가 되고, 원칙은 사업 개시일입니다. 하지만 매입세 공제를 위해서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고, 등록 신청일부터 과세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을 개시하는 날이 언제냐? 원칙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것, 제조 개시하는 날 등이 되겠습니다. 자, 폐업자의 경우에는 폐업일까지를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보고 있다는 점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 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 법인이 부가세 과세 기간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 등기일까지를 피합병 법인의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이과세는 1년을 단위로 과세 기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정부가 고지 기간이라는 게 별도로 있고, 간이과세 포기하는 경우는 월 단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하나의 과세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가 되거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을 과세 유형이 변경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 대가를 기준으로 8천만 원 미만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로 나누고 있는 거죠. 미만인 자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7월 1일부터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였다가 우리 간이 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엔 다음에 7월 1일부터, 혹은 간이 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다음에 7월 1일부터 변경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할이 있습니다. 납세지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사업자라도 동일합니다. 납부만 총괄로 하고 원칙적으로는 본점에서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사업자는 지점을 주사업장으로 하기도 합니다.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엔 본점만 혹은 주사무소만 관할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없는 경우라면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로 할 수 있습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건 별도의 과세 대상 거래이기 때문에 사업장 기준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엔 관세법에 따라 수입 신고하는 세관 소재지로 하고, 과세권자가 세무서장이 아니라 세관장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요 사업장을 보면 이제 일단 사업장의 정의는 거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업자는 무인 자판기 판매업자가 아니라면 사업장을 어느 곳이라도 추가 가능합니다. 제조업의 경우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고, 중요한 것은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 특히 부동산 매매업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법인의 본점을 사업장으로 합니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사업자라면 업무 총괄 장소가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이라면 부동산상의 부동산 소재지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살표 보시면 단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권리만을 대한다. 이게 대표적인 게 지역권, 지상권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 업무 총괄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를 가보면 무인 자판기의 경우에는 그 자판기가 놓여진 장소가 되는 게 아니라 업무 총괄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특수한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는 원래 면세사업자지만 민간업자와의 경쟁이 있는 부분은 과세사업으로 지금 두고 있는 거고, 그런 과세사업을 할 경우에 국가는 설령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 할지라도 업무 총괄 장소를 납세주로 한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이제 사업장이 있습니다. 외국 법인이나 그런 경우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가면 직매장, 하치장, 임시사업장이 있습니다. 직매장도 주된 이제 거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임시사업장 개설기간이 10일 이내라면 별도의 설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10일을 넘어간다면 설치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와 주사업장 총괄 납부가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라는 건 우리 과세 단위를 사업장으로 두는 게 아니라 사업자로 두는 겁니다. 그래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가능합니다. 총괄 납부 사업자와 달리 지점을 본점처럼 사업자 단위의 주사무소로 둘 순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도 한 장만 나오고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적용하면 계속 사업자의 경우에는 우리 다음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 단위로 변경하겠다는 걸 신고해야 됩니다. 기존의 사업장이 하나도 없었거나 신규로 하나를 더 추가해서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또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니은을 잘 비교하시고 어느 때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지, 어느 때 해당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지 잘 비교하셔야 합니다. 적용 효과는 총괄하여 신고 납부를 모두 한 곳에서 한다는 겁니다. 총괄 납부는 신고는 각각 하지만 우리 사업자 단위과세는 신고와 납부 모두 한 곳에서 하고 세금 계산서도 한 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경우에도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지만 납부만 주된 사업장에서 합니다. 사업자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돼요. 주사업장은 법인의 경우에 본점 주소무소뿐만 아니라 지점도 가능하다고 보시고, 신청과
규정과 포기는 방금 말씀드린 사업자 단위와 동일합니다. 계속사업자의 경우엔 다음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가서 변경 신고를 하면 우리 신청을 하면 물론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 납부가 되고 있고요. 최초로 사업장이 2개인 경우에도 추가 사업장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우리 사업자 등록 을 변경하면 됩니다. 총괄 납부 사업자로 해당 과세 기간부터 신청일에 속하는 과세 기간부터 총괄 납부가 되고요. 신규 사업자 처음부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돼요.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고요. 기존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변경 신청서를 누구에게 제출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종된 사업장을 신청을 하면 우리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적용 제외는 사업자 단위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적용 제외는 이게 총괄 납부 사업자들은 실질적으로 환급받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고, 본점 주사무소의 이전이 사업장의 변경, 총괄 납부가 부적당하다 인정되거나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 등등의 경우에는 우리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적용 제외 사유가 됩니다.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과세사업자나 겸용사업자 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아닌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등록 절차는 사업장 단위, 사업자 단위 이렇게 다 다릅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신규로 그 사업장이 개시되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합니다. 예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규 사업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무서장에게 신청해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단위 특례는 사업자 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가능합니다. 변경하는 경우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변경 등록 신청을 하고 추가하는 경우는 신청한 과세기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장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변경 등록 신청을 합니다. 아까 봤던 최초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받은 날부터 20일 이상이 되고요.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 하나의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탁재산을 하나하나를 사업장으로 보아서 매번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증 발급은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고 2일 이내 발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 거부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사업 개시 전 사업자 등록에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하나요. 이미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우리 사업자 등록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정정이나 말소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지체 없이 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제때 하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불이익은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죠. 불공제죠. 우리 매입세액은 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마지막 조항에 불공제 조항이 있고요. 원칙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업자 등록 신청일 이전에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거기에 다시 예외를 둬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면 그 지금 빠졌던 예외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하기 위해서 해당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 기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1월 1일이나 7월 1일부터 우리 사업자 등록 신청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기억을 하시고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등록 신청일까지의 공급에 대해서 그 공급 가격의 1%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과세거래 가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진짜 목이 안 좋네. 원래 휴가할까도 생각했었는데. 자, 제가 세모양기 때도 좀 목이 안 좋았었거든. 한번 어깨가 안 좋았죠. 어깨가 천천히 했어요. 천천히.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천천히 하니까 딱 좋다고. 근데 목만 안 좋았으면 지금 한 25페이지쯤 갔을 텐데 내가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과세거래 가보겠습니다. 부가세 과세거래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 과세 대상 판정 사례가 이게 집행기준에 있는 건데 꽤 시험에 잘 나와요. 특히 세무사 시험에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한번 쭉 보겠습니다.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 일단 첫 번째는 사업자
사업자가 과세 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하는 겁니다. 매각.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 여부하고 상관없어요. 간주 공급만 자기 생산 취득재화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여부가 상관이 있고 매각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과세 대상에 해당하고요. 골프장, 테니스장의 경영자가 장소 이용자로부터 입회금을 받았는데 그 입회금이 보증금 성격이면 안 돼요. 제외 공급이 안 되고 보증금 성격이 아니면 그것은 공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 학원을 합니다. 면세사업을죠. 운영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다른 학원 운영자에게 브랜드 사용료 같은 걸 받는 거예요. 프로그램 사용료. 이건 교육 용역이 아니라 별도의 용역 제공 대가가 돼요. 프랜차이즈 가맹 학원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 네 번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다음에 명도 소송을 통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임대 용역의 대가로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원래 부가가치세법상 손해배상금이나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는 것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존의 계약이 유지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안 나가고 있어서 보증금과 상계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의 공급은 면세지만 거기 보시는 것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거래되는 화폐, 물, 흙퇴비, 원석은 다시 과세가 됩니다. 화폐라도 우리 수집상이 모으는 화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돈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수집상들이 모으는 거 있잖아요.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용 건물의 분할 등기로 6번이 이제 자주 나오는 건데 분할 등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엄마랑 딸이 부동산을 2분의 1씩 가지고 있어요. 상가를. 그래도 그 상가의 2분의 1을 딸이 엄마랑 같이 못 살겠다 나는 그러면서 팔 수도 있잖아. 그건 지분의 양도이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거야. 지분의 양도는 과세하지 않는데 둘이 한 채씩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한 채를 넘겼어. 이해하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게 지분의 양도로 보지 않아. 현물의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용 건물을 분할 등기해서 각자 가져가는 거야. 둘이 같이 지었어. 두 채를 지고 한 채 네 거, 한 채 내 거 이러면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급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출된 적이 2번이나 있습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도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것이니까 우연히 일시적으로 공급한 재화에 해당하여 과세사업과 동일하게 과세로 보고 있는 거죠. 온라인 게임머니에 필요한 사이버화폐인 게임머니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것 역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오른쪽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재화의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인도 또는 양도가 돼야 될 텐데 거기 동그라미 1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어떤 대가를 받는다면 계약상, 법률상 원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도급공사 또는 납품 계약서상 납품기일의 지연으로 인해서 받는 지체상금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지체상금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종입니다. 용역의 반대급부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화의 용역의 공급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이게 핵심은 공급 없이죠. 위약금 등 혹은 손해배상금도 우리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찬조비, 특별회비도 기부금 성격이 있는 거지 용역의 반대급부 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아닙니다. 수표, 엄 등의 화폐, 대형증권, 유가증권 및 상품권도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관계없이 받는 이주비, 영업 손실 보상금도 다 손해배상금이지 용역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없습니다. 외상 매출권, 자, 외상 매출 채권도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소비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단순 채권의 양도이기 때문에 권리라고 봐서 과세 대상이라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자, 공동사업에 출자한 후 반환하게 되는 투자 원금 그리고 이익금이죠.
내가 이것도 지분 반환이 되는 건데 이 지분 반환이 현물로 되면 현물로 반환하는 사람이 공급이 되겠지만 현금으로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화주, 선주, 하역회사 이런 케이스는 이제 핵심 뭐냐면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시면 돼요. 지금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는 조출료라고 돼 있죠. 이게 뭐 지체상금이냐 조출료냐 이런 데다 포인트를 두지 말고 화주가 선주한테 받아요. 화주는 물건 주인이고요. 선주는 선박회사예요. 그러면 선박회사가 일을 하는 거니까 선박회사가 받는 건 과세 대상이 되지만 화주가 받는 것은 장려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재화의 공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급이 있고 간주 공급이 있어요. 간주 공급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자기 생산 취득 재화의 공급 의제라는 게 있죠. 자기 생산 취득 재화라는 건 매입세 공제 받은 재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의 전용, 승용 자동차의 비영업용의 전용, 개인적 공급, 사업사항 증여, 폐업 시 잔존 재화 이렇게 나눠지고 우리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별개의 항목으로 공급 의제하고 있는 거죠. 우선 실질 공급 중에 재화의 공급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매매 같은 것은 대표적인 계약행위죠. 매매로 이제 재화를 혹은 재화를 넘긴다라고 하면 공급이 되는 거고 거래 조건은 상관이 없습니다. 거래 조건에 한과 할부 판매 등이 되겠죠. 장기 할부 판매 등은 결국 공급 시기에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공이라는 것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했다라고 하면 그건 재화에 공급이 됩니다.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단순 임가공이 됩니다. 재화의 공급이 되면 새로운 재화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공급 시기도 중요할 거고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면 인도일이 될 거고 용역의 공급 임가공으로 본다면 완료일이 될 겁니다. 거기 교환이 있죠. 금전 외 대가를 수령하는 것을 우리가 교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된다는 점도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소비대차라는 것은 사업자 간에 어떤 재화를 차용하고 사용 소비하고 이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로 다시 반환하는 것을 우리가 소비대차라고 하죠. 그러면 이때 문제는 대부분 누가 누구에게 지금 빌려주는 거냐 아니면 반환받는 거냐 여기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빌려줄 때는 빌려주는 사람이 공급이 되는 거고 반환할 땐 반환하는 사람이 공급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빌려줄 당시의 시가 반환할 당시의 시가가 과세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이라는 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금 이전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무상 사용권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국가의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가 될 거고 만약에 무상 사용권 조건이 없다면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국가에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돼요. 그럼 면세가 될 겁니다. 다만 국가의 유상 공급이 되는 경우에 공급가액은 원래 교환이기 때문에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기부채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기부채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있고 이때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는 점을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현물출자도 교환과 마찬가지로 금전 외 재산을 로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전 외 재산을 출자하고 그걸 지분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물 출자 역시 자기가 공급한 재화야 용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되고 있습니다. 경매는 두 가지로 나눠서 일반적인 사적 경매는 공급으로 보지만 법률에 따른 경매 등은 공매 등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따른 경매나 공매라는 게 이제 뭔지를 잘 기억하시면 민사집행법, 뭐 국세징수법 등이 있을 겁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 있죠. 담보 제공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 양수도가 있죠. 사업의 포괄 양수도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미수금, 미지급 혹은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 등은 빼놓고 양도할 수도 있어요. 이걸 포괄 양수도라고 해요. 사업의 포괄 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주체 변경에 불과하고 나 이거 수업 하겠냐 이거.
사업 주체 변경에 불과하고 양수인, 양도인 둘 다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매입세에게 작은 부담만 있기 때문에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양수인이 대리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다는 특례가 있는 거죠. 이때 양수인이 대리납부하는 것은 다음 달 25일까지 그 세액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포괄양수도가 되려면 원래 사업의 종류 등이 동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은 사업 양도 후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세를 물납하는 것도 재화를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물납은 원래 안 되는데 상속세에서만 물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국고손실만 이제 국가가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담세자가 될 수 있으니까 물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용이 있죠. 수용도 철거 조건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수용이 아닌 각종 법률에 따른 수용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다 하나만 적겠습니다. 뭐가 생겼냐면 수용 전에 그 법률에 따라서 매수 청구권, 매도 청구권이 있어. 매도 청구권.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청구권 행사도 수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봐요. 또 수용과 동일하다.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게 요번에 2월 달에 이게 나왔어요. 새로 하나 참고하세요. 수용 전 매수 청구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서 넘기는 것도 수용과 똑같다는 거예요. 요런 매수 청구권, 매도 청구권 보이면 수용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정법 뭐 이런 건 법률은 똑같아. 그래서 요런 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행정소송법 이런 거 대부분 공부하잖아요. 그쵸? 행정소송법 보면은 뭐 수용할 때 그 절차가 있잖아. 먼저 협의 매수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이제부터 이제 법률이 이제 정하는 대로 이제 이쪽에서 공탁하고 공탁에 이의 제기하고 뭐 중앙위원회 열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 전에 먼저 협의 수용하면서 매도 청구권 이런 거 있는 거란 말이야. 그거랑 똑같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탁법상 위탁자의 지위 이전은 공급이 되는 거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넘기는 거, 반환하는 거, 수탁자 경질하는 건 재화의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그 신탁자라고 되어 있는 거 위탁자로 좀 바꿔두셔도 되고 신탁자 또는 위탁자의 지위 이전이 되면 그건 재화의 공급이 됩니다. 하지만 신탁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은 재화의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위탁 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 수탁 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 이건 소유권 이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산을 잠시 이동시켜 둔 것에 불과하죠. 공장에. 그래서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사자간 거래 뭐 이런 데 있어서 가공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 경우에 우리 상대방이 국내 사업자에게 내가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원요의 반출만큼은 영세율을 적용해서 우리 매입세 공제를 허용해 주려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이 다른 동업 예정자에게 양도하는 공동사업자의 출자 지분 역시 아까 봤던 것처럼 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로 부가세가 과세된 후에 실제로 처분한다. 이것도 공급이 아니에요. 부가세가 과세된 후라는 건 그때 과세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간주공급으로 과세하는 걸 말합니다. 자, 오른쪽에 공급 특례 간주공급 보겠습니다. 자기생산 취득재화의 공급 의제가 있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있습니다. 우선 자기생산 취득재화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추가해서 형식적으로는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실질적으로 매입세 공제가 된 거 두 가지를 추가합니다. 그의 첫 번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의해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가 있겠죠. 또 하나는 내국신용장 거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신용장 거래에 따라서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영세율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 매입자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이 없지만 그전 사업자 단계에서 매입세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기생산 취득 재화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면세 전용은 자기의 과세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 사업에 전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이때 과세 표준 쪽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걸 함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하나는 일부 전용이 있고 하나는 전부 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용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의 총 공급 가액분의 면세 공급 가액의 비중을 공급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소형 승용차의 비영업용 전용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소형 승용차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소형 승용차를 말합니다. 이런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소형 승용차는 정원 8명 이하인 자동차에 한정한다는 걸 좀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 9인승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 자동차는 영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될 거고, 비영업용으로 사용한다 라고 하면 업무용 정도로 사용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입세액이 공제된 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비영업용으로 전용한다라고 하면 그때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주유소 같은 걸 운영하고 있는데 매입세 공제를 받는데 이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유지를 위한 재화로 사용한다라면, 즉 유지를 위한 재화로 사용해도 그것도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개인적 공급이죠. 사업자가 자기의 생산 취득 재화를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죠. 자기뿐만 아니라 사용인 그 밖의 자가 사용한다 하더라도 개인적 공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예외를 두고 있는 게 복리후생적, 실비변상적으로 사용한다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작업복, 작업모 혹은 직장연애,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두 가지로 나눈 거죠. 부정기적인, 비정기적인 경조사와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뭐 설날, 추석, 명절, 창립기념회 이런 그룹으로 두 개로 나눠서 사용인 1명당 1인당 연간 10만 원까지는 공급으로 보지 않고, 연간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공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상 증여가 있습니다.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자기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입니다.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입니다. 이때 증정품,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에, 주된 대가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별도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업상 증여에도 예외가 있어서 견본품의 경우에도 공급으로 보지 않고, 특별 재난 지역에 공급하는 것도 공급으로 보지 않고, 자기 적립 마일리지로만 결제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판매 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자,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현물로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은 새로운 사업상 증여가 되고 있습니다. 경품 있죠. 고객 중 우리 추첨을 통하여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 역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광고 선전비는 결국 사업용 경비로 쓰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폐업시 잔존하고 있다면 이 역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폐업의 범위가 중요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폐업할 때 있는 남아있는 재화라고 하더라도 공동사업장 내 2개 이상의 사업을 하고 있다 하면 그 재화는 향후 판매될 때 공급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해서 변경 전 사업과 관련된 재화도 우리 재화의 폐업 시 잔존 재화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있죠. 앞에 배웠던 간주 공급 등은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지만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자,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원가이고, 거기에 개별 소비세 등이 부과되면 개별 소비세 등을 다 합칠 것이고, 마진까지 합친다라면 마진까지 합치게 됩니다. 자, 미발급하면 미발급 가산세 2%가 있을 것이고요. 판매 목적이기 때문에 광고 선전용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거, 이런 건 공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어느 한 사업장은 매입세 공제만 있고 어느 한 사업장은 납부세액만 있기 때문에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공급으로 의제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 예외를 둬서 자금 부담에 우려가 없는 총괄 납부 사업자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제하지 않습니다. 총괄 납부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면 그 가액을 다시 공급가액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잘 기억을 하세요. 용역의 공급이 있습니다.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우리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 영물을 제공하는 것,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물을 대여하는 것 용역의 공급이 되고요. 대표적인 게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권리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지만 권리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이 된다는 점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권리의 양도가 무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경우는 사업상 징여 등으로 과세될 우려가 있지만 권리의 대여가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대여한다면 그건 다시 과세가 될 겁니다. 용역 공급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주요자재 또는 전부에 부담한다 하더라도 용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앞에서 배웠던 건설업은 우리 부동산을 판매하는 거예요. 판매하는 거 그건 재화의 공급이 되는 거고요. 단순 가공이나 노하우의 제공도 용역의 공급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요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고 임가공만 해주는 걸 단순 가공이라 하고 산업상, 상업상 경험 등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 노하우의 제공이라고 해서 이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재화의 자가 공급 혹은 재화의 간주 공급 등이 있기 때문에 용역도 이에 대칭된 규정이 있고 용역을 용역을 자가 공급했다 라고 하면 과세 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 하나요 공급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지만 대통령령에 규정된 것이 없어서 용역의 자가 공급은 특별히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사용인에게 음식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도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의 무상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엔 다시 과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도 특수한 목적에서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와 산학협력단의 거래 등에 대해서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의 제공,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의 제공은 이제 독립된 사업으로 보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화의 수입이 있습니다. 재화의 수입은 기본적으로 외국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재화의 수입으로 얘기합니다. 다만 보세구역을 거치는 경우는 보세구역까지 들어올 때는 수입이 아니고 보세구역을 거쳐서 넘길 때 그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관세법을 쫓아가는 건데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관세법에 따라서 수입 신고가 됐던 물품을 다시 관세법에 따라서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걸 통상 관세법에서는 재수입이라고 해요. 그것도 수입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관세법에 따라서는 수출 신고가 됐지만 부가세법은 선적이 돼야 수출이거든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보니까 아직 선적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수출 신고는 됐지만 선적되지 않은 물품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입장에서는 아직 내국 물품에 불과합니다. 외국 물품을 국내로 가져왔을 때만 기본적으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말의 속도를 빨리면 이게 힘들어요. 자, 외국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경우만 수입이 되기 때문에 재수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선적을 안 했으면 관세법에 따라서 수출 신고가 됐을지라도 그것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그게 가로 안에 있는 말이에요. 동그라미 2번.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 선적되지 않은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수입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보세구역의 거래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보세구역으로 일단 사업자에게 넘길 때 수입이 아닌 거고 다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넘길 때 역시 보세구역 안에서는 수입이 아닙니다. 국내 공급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 A에게 다시 넘길 수 있잖아요. 거기 보시는 것처럼. 그 경우는 재화의 수입이 되는 거고 이때는 공급 시기는 수입신고 수리일이 되는데요.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 A에게 넘길 땐 두 가지 거래가 있는 거죠.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인형을 사와서 인형 눈깔을 여기서 붙여서 판매한다라면 눈깔의 가격만 국내 거래로 공급이 되는 거고, 인형값은 세관장이 끊어줄 거예요. 그게 수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수재와 용역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